G20 참석자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방북 성과를 청취했으며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북측과 접촉을 할지 관심인데 북한은 남측과의 물밑 접촉은 없다며 남한 당국은 미북 대화에 참견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적부심에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1억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놓고 서울시가 통보한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나면서 양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뒤 중태에 빠진 것을 알고도 그대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과 육범의 절도 수배자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만나 결혼에 이른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이들의 첫 만남에서 파경까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 듣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시 주석이 평양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입니다. 즉 북한 비핵화 논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먼저 오사카에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북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 건설적 역할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모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해결 방안 검토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사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사카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모레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 그래서 북한 측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보다 이틀 일찍 방한한 비건 대표는 북측 인사를 만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Are you going to meet North Korea? Sorry about the answer.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한 관련 의제를 조율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과 대북 식량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합니다. 외교부 측은 비건 대표가 북측 인사와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여러 방법으로 북측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접촉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미북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북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북한이 아주 매몰찬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것이니 한국 정부는 빠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전형적인 통미 봉남 전술로 다시 돌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왜 이런 반응을 내놨을까? 이정현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라며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겁니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담화를 내보낸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북한은 또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제지베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물밑 대화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을 향해선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그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습니다. 영변 핵폐기를 대북 제재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하노이 회담 당시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번 담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 6대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여러 뒷말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이다. 또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등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이 발언을 하루 만에 주워 담았습니다. 영변 핵 폐기는 비핵화의 입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해서 발언과 해명이 너무나 가볍게 뒤집히는 것 또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가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놓고 북한의 생각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 핵 폐기는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는 뜻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던 미국 측은 입장 차이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영변 폐기만으로는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부터 같은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선 3차 미북 회담을 중재하고 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엿새 만에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보전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조건을 걸어서 풀어줬는데 이로써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남부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6일 만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민주노총의 이런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열고 보증금 1억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주거 제한과 해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행 허가 등도 석방 조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는 김 위원장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향후 대정부 투쟁 계획 등에 대한 집행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어서 부산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 고등학교도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점수가 크게 깎인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다음 달 초 13곳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해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자유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을 받았습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평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는 54.5점을 받았습니다. 네, 만점은 100점 만점인데. 해운대구는 12점 만점인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마이너스 5.4점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사회통합 인재 비율은 낮아 추가 감점도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단위 학교가 대응하기란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는 학부모, 학생, 동문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초순에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행정기관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저는 쿨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거니까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의 청구인을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올해 3월에 새로 간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북한 정권의 수립과도 동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2018-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가 적용됐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헌변은 지난해 11월 학생과 학부모 등 신청인을 대리해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며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1,170명 명의로 다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전 교과서 사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용을 중지를 하고 5학년 2학기 사용하는 걸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 금지하는 가처분. 헌변이 대리한 청구인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장관 등 전현직 교육부 간부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송송 커플로 불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가 결혼 20개월 만에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수영 기자가 두 사람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이혼 절차를 먼저 공개한 건 배우 송중기 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어제 부인인 배우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언론에 알려온 겁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여 뒤 배우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송혜교 측은 입장문 형식의 글을 통해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송혜교 측 법률 대리인도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통상 법원이 조정 신청 이후 한 달가량을 숙려기간으로 두는 만큼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모두 이혼 합의를 강조하며 재판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조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세계의 커플로 알려진 만큼 송중기, 송혜교 씨는 파경 소식만큼이나 첫 만남 그리고 결혼 과정도 아주 떠들썩했죠. 만남에서 파경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이루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전 제작 당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내 생각했어요? 했죠 그럼. 유시진 씨는요? 극중 연인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2년간 비밀 연애를 한 건데 두 사람은 해외 팬미팅에서 공공연하게 애정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럼 이긴 거죠?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도쿄와 발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져도 부인을 해오다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함께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해 10월 최지우, 유아인, 장쯔이 등 국내외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결혼식 장면을 몰래 생중계해 해외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여 만에 불화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올 초 한 중국 매체는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며 이혼설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설을 일축했지만 결국 송중기 씨 측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송송 커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인을 추측하는 온갖 소문이 온라인에 확산되는가 하면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물론 한 연예인 부부의 파경, 즉 사적 영역의 뉴스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우리 대중문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논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연예부 백은영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자, 백 기자, 파경 원인에 대해서 송중기 씨 측은 사생활 그리고 송혜교 씨는 성격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파경 원인이 밝혀진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송중기 씨는 사생활이니까 밝히기 어렵다라는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지만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송혜교 씨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고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면서 자극적인 보도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이 송혜교 씨는 이혼 책임 소재에 대한 루머를 잠재우고 향후 이혼 조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란까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뭐 불화설이 오래전부터 나돌기 마련인데 두 사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불화설이 나돌긴 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거나 혹은 불화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송중기 씨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 후에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내 와이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송혜교 씨가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했다면서 부배를 과시했습니다. 또 송혜교 씨도 지난해 말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남편이 촬영을 잘 지켜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송혜교 씨가 출연을 약속했던 드라마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송혜교 씨가 최근에 가족 문제라면서 출연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제작사는 임신이 아니면 이혼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불길한 쪽의 예감이 맞았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송혜교 씨 측에서 가족 문제 때문에 네. 출연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배우죠. 이 A 씨가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서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앞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배우는 왜 또 등장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요. 이번 이혼 조정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A 씨입니다. 예. 공교롭게 송혜교 씨하고 최근에 작품을 함께 하면서 유난히 많은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또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소식이 알려지니까 또 A 씨가 한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예. 이 A 씨는 송중기 씨와 같은 소속사이자 가장 친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꽤 오랜 시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단단히 벼른 모습입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배우 A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제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두 사람 사이 아이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광고 업계는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올린 광고 수익만 4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는 송중기 씨가 신혼집으로 장만한 100억 원대 이태원 자택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부동산 자산이 10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광고, 각종 출연료까지 더하면 재산은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1년 8개월 정도로 짧은 데다가 대부분은 결혼 전에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눠야 할 재산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 뭐 대중문화 스타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백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된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우리 공화당에 통보한 시한은 3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이미 시한을 넘겼는데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민식 기자, 우리 공화당의 천막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천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오후 5시까지 모이란 긴급 동원령을 내렸고 천막의 자진 철거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행정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일몰 이후엔 강제 집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면 내일 새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광장 일대를 경비하고 천막 등 구조물 반입도 막아달란 겁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 중이지만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틀 전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박원순 시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조은진 대표를 고소한 것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또 강제 철거는 거부한다면서 내일까지 천막 자진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4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쳤는데 중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도 잔인하게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정과 육범의 절도 수배자였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나와 부상자를 들춰보더니 동승자까지 내보내고 주행랑을 칩니다. 내려가. 빨리. 내가 형 저기 돈 갈 테니까. 41살 김모 씨가 서울 망원동에서 사고를 낸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다행히 목격자 신고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쓰러진 사람이 자꾸만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큰 수술을 받은 끝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 씨는 도주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은신처를 옮기는 등 도주 행각을 벌여왔으며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주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새벽 시간대만 이동하는 방법 등으로 절도를 포함해 전과가 6건이나 돼 수배가 내려졌던 김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11년 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당국의 실수로 평범한 가정을 성범죄자 주소지로 둔갑시킨 황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에 엉뚱한 주소를 넣은 뒤 인근 아파트와 학교에 보내서 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건데요. 정민진 기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4일 부산 일부 지역에 배포된 성범죄자 신상 정보물입니다. 47살 A씨도 여성가족부가 발송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주소가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황당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다니는 학원에다가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학원을 보내질 않고 있어요. 놀란 A씨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46살 조모 씨의 정보는 2년 전 주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 집을 찾아와 조 씨가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닷새 뒤 A씨 주소가 자신의 집이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조 씨의 주소를 A씨 집으로 잘못 통보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억울하고 불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현관문을 열어봐요. 앞에 혹시나 이사를 가라든지 진짜 오물을 버리셨다든지 아침마다 그게 제일 두렵고. 경찰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업무인 승계가 조금 미비한 면도 있었고요. 경찰은 배포 당일 고지문을 긴급 회수했지만 300여 장 가운데 170장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하얀 물수건이죠. 식약처가 이 물수건이 깨끗한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세균 기준치를 7,000배를 넘긴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 수건을 공급한 업체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적발되어도 영업 정지는 고작 5일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주로 손을 닦으라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수건입니다. 잠시 뒤 식당 직원이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습니다. 다른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잔반과 물수건이 함께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식당 등에 공급되는 이런 물수건을 식약처가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업체의 물수건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또 1개 업체는 심하게 변색된 물수건을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수건 9개 중 하나는 기준치보다 세균이 7,60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물수건 세척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물수건을 나르는 간이 엘리베이터에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업체는 수작업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물수건이 나왔다고 해명합니다. 여기에 뭐가 좀 묻었었나 봐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수작업을 해서 비니까. 세균이 과다 검출된 또 다른 업체는 세척한 지 사흘이 지난 수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요일 날 생산해놓은 게 물건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가버리잖아요. 온도가 30도잖아요. 세균수가 많이 나요. 위생을 위해 쓰는 일부 물수건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때 시세가 폭락해 투자자를 울렸던 비트코인이 올 초부터 급등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한때 1,600만 원을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해외발 호재의 시장에 기지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투자는 꼭 따져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뒤 470억 원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업체가 국내 거래소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수수료 제로의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던 이 가상화폐 거래소. 2016년 개장 이후 단숨에 국내 50여 개 거래소 중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판 회원만 3만여 명. 하지만 이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믿고 거래한 가상화폐 계좌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홈페이지엔 유명 거래소 시세창을 그대로 가져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고객의 사자 주문이 이루어지면 입금된 돈을 빼돌리고 고객 계정엔 가상화폐 구매가 정상적으로 처리돼 보관돼 있는 것처럼 속여 표시했습니다. 인출을 원하는 고객이 생기면 법인이 맡긴 비트코인 141억 원어치를 이용해 지급했습니다. 거래소 대표인 52살 이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 예탁금 329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나 암호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래소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 퇴직한 전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단순 포인트 프로그램을 혁신적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강남 아파트는 3주 연속 올랐는데요. 이런 조짐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19억 원에 팔렸습니다. 석 달 새 2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25억 5천까지 갔다가 그것들이 한 3, 4억씩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반등해서 그 정도.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 재건축이 올라버리니까 기존의 새 아파트도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거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최근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비강남권도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3주 연속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정부의 규제 지속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뭐 이런 조정 장세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가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SNS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전해오던 호주 유학생의 소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외신들은 이 학생이 북한 당국에 체포돼서 억류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2의 오토 원비어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호주 정부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후반 호주 청년과 일본인 여성이 각각 턱시도와 한복을 입고 차량에 타 평양을 질주합니다. 잠시 뒤 이들은 북한식으로 결혼식까지 합니다. 남성은 북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Mr. Kim and Ms. Hong for their help. Pyongyang has always been a very special place for us.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입니다. 시글리는 2012년 처음 북한을 방문했다가 중국 유학 중에 만난 북한 학생들을 통해 입국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입니다. 시글리는 관광회사 통일투어스를 만들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화를 소개해왔는데 24일 트위터에 류경호텔 사진과 개업 기대 글을 올린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시글리는 2, 3일 전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왜 붙잡힌 건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인을 인질로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서양인들을 잡아서 그런 인질 외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에서 체포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목선을 타고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선원은 4명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명을 사흘 뒤에 곧바로 북으로 돌려보냈는데 저희 취재진이 송환 당시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선장이 한국에 있는 내연녀의 가족과 귀순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의문점이 많죠.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선원이 송환되는 장면입니다. 통일부 직원과 북한 관계자들이 서로 손을 내밀고 있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50대 유모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쪽 땅을 밟자마자 북측 판문각을 향해 김정은 만세를 3번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남기로 한 2명 중 20대 김모 씨는 탈북한 이모와 선장인 30대 남모 씨는 남측에 있는 내연녀 가족과 탈북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확인했습니다. 남한에 이모가 있어서 그 이모랑 전화를 하겠다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입항 후 단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북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한 것을 두고 부실 조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루 4사람을 식사하고 자고 휴식 시간 빼면은 언제 그걸 조사를 마쳤을까? 군복을 입은 2사람 중 귀순한 선장 남 씨와 북송된 유 씨가 민간인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체격 등을 봤을 때 전투 요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이 연이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공식 당 행사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춤을 추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자유한국당에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무대는 문제없었습니다. 사고는 이때부터. 여성 5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관객을 향해 엉덩이를 흔듭니다. 속바지에 크게 쓰인 한국당 승리. 이어 약속한 안무인지 신발도 한 짝씩 객석으로 날립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여성당원들이 뽐낸 장기자랑. 준비가 미흡해서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친화 정당을 약속하며 1,600여 명이 참석한 당 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엉덩이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라며 행사 취지는 여성 인재 영입임을 강조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경솔하고 천박한 제1야당의 수준. 두 눈 뜨고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하게. 당내에서조차 울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울고 싶어라. 논란을 사는 한국당의 최근 모습. 이뿐만이 아니죠. 정부 여당에 대한 건설적 비판은 야당의 소명이지만 금도를 넘으면 역풍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한 발언에는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0만 건이 쏟아졌고 당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 전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걸레질한다고 표현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에 집권을 했던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점잖게 좀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황 대표는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한다며 스펙이 부족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화를 자초했죠.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아들 학점이 실은 3점이 넘고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한 청년 정당은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즘 한국당의 실언과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자충수는 쌓이고 여기에 여야 사당으로부터 국회 복귀를 압박당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인데도 한국당은 자신만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싸워 이길 자신 없었지요. 너희들 못 싸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민들도 한국당이 정부를 견제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파주 대성동인데요. 이 마을이 첨단 IT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IT 기술로 마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보시죠. 김자민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과의 거리가 고작 400m에 불과한 비무장지대 마을 대성동. 46가구 197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만 논에 물을 대려면 군인들과 함께 양수장까지 2km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성동에 5G망이 구축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스프링클러 원격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둔 주민들은 AR 통일 전망대에서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장 기쁜 건 대성동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VR 안경을 쓰고 콘텐츠 제작 실습도 하고 도시 아이들 못지않은 ICT 교육을 받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엔 실내에서 혼합 현실 기술을 적용한 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성동이 5G 마을로 변신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탓에 유엔 사령부와 우리 군의 승인은 물론 통신보안법 승인까지 거친 뒤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백령도와 임자도, 청학동 등도 5G망 구축 사업이 예정돼 있어 첨단 마을로 변신하는 도서벽지 마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공상 액션극 맨인 블랙은 외계인 악당에 맞서는 두 요원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시작하죠. 인간으로 변장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외계인을 주인공이 체포합니다. 외계인은 트럭 짐칸에 탄 불법 이민자들 틈에 끼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에게 국경 경비대가 이민자들에게 얼마씩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So Nick, what do you get? Like $100 a head here? 200? Hope you saved it all for your lawyer, my friend, because you are going to need it. 국경지대의 어두운 현실을 슬쩍 비튼 장면입니다. 2년 전 텍사스주 마트 주차장에 서 있던 트럭에서 사상자 40명이 발견됐습니다. 38도 넘는 폭염에 물도 없이 짐짝처럼 실려오다 질식한 미립국자들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0명이 탄 트레일러에서 19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미립국자들의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돈을 내고 트럭을 얻어 탈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엊그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숨진 엘살바도르 부녀가 그랬습니다. 2살 된 딸을 아버지가 셔츠로 감싸는 채 쓰러져 있는 이 사진이 공개돼 세계인의 충격과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4년 전 터키 해변에 떠밀려왔던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펴면서 체포되는 이민자가 지난달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럴수록 무모한 미립국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208명이 넘었습니다. 미립국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멕시코 정부가 이렇게 안전한 국경 넘기라는 안내 책자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쿠르디의 죽음으로 한때나마 반난민 정서가 수그러들었던 유럽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리오그란데 강의 비극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난민은 인도주의와 사회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쟁점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우고 키운 나라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문을 곁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remained at the core of our national character. It's our oldest tradition. It's who we are. 끝내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버지와 딸을 보며 우리에게도 결코 먼 산 불구경일 수만은 없는 난민 문제의 빛과 그늘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6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리오그란데 강의 비극이었습니다. 장마 시즌이라 비 예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충북, 경북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아침에 제주부터 시작돼 차차 남부와 중부 일부로 확대가 되는데 비가 오면서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 30도 선의 무더위 이어집니다. 날이 습해서 후텁지근하죠.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모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새벽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보면요. 아침 최저 기온은 이렇게 곳곳이 21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광주 2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